자,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그 시작하기 전에 네. 우리 제 후배 한 분이 네. 여기자 한 분이 네. 임경빈 작가 팬이라고 꼭 전해달라고.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방송을 잘한다고. 아유, 별 말씀이요.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숙연한 표정을 짓고 그러세요. 제가 칭찬을 잘 못 받는 사람이어가지고 감사합니다. 예. 무슨 소식부터 갈까요? 의대 증원 확대 문제 예. 지금 이제 총선 때문에 잠깐 수면 아래에 있었는데 다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총선 끝나자마자 그동안 밀어놨던 청구서들이 정부를 향해서 날아들기 시작했다라고 좀 표현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늘 이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 패키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 재검토에 나서기를 바란다. 이렇게 또 요구를 하고 나섰습니다. 물론 이제 기존에 있었던 요구와 같은 내용이지만 오늘 기자회견이 이제 총선 결과에 대한 비대위 측의 답변이기도 한 거여서 정부 입장에서는 듣기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요구가 됐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지금 이제 이 협상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 사흘째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그러니까 중대본이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그동안 이제 의사들의 그 집단행동 이후에 계속 중대본을 가동을 하면서 매일 브리핑을 해왔는데요. 사흘째 이 브리핑을 진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총선 전에는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하면서 의료계를 향해서 대화에 나서달라라고 매일 브리핑을 열었었는데 확실히 좀 달라진 모습이고 원래는 11일에도 중수본 그 브리핑이 예정돼 있었는데 총선이 있었던 10일 밤에 전격 취소를 했고요. 그 뒤로 제대로 열리질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열 예정이었었던 중대본 회의도 중수본 회의로 축소해가지고 진행이 된 상태.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바깥에서 봤을 때는 보건복지부가 상당히 좀 당황한 것 같다. 위축된 분위기네요. 그동안에 해왔었던 것처럼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총선 참패로 인해서 정부의 의료계에 대한 압박이 이렇게 일종의 이제 소강 상태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의료계 내부는 좀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입니다. 구심점 없이 좀 갈등이 격해지는 모양새인데 의대 증원을 놓고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쪽이나 혹은 정원을 좀 감원하는 쪽, 원래 이제 2,000명 늘리던 거를 좀 줄여서 타협을 하자 이런 식의 이제 타협안 이 사이에서 서로 좀 생각이 좀 다양하게 이제 얽히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하고 의사협회의 신임 의사협회장 이번에 선출된 협회장의 생각도 다르고 그리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전공의들의 생각도 좀 각각 다른 그래서 뭔가 협상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걱정이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의사 단체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많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2,000명 증원이라는 어떤 정부의 강경안 이게 그냥 고수되기는 좀 동력을 많이 잃은 거 아니겠습니까? 총선 상황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이 바라는 건 정말 의사들도 이번엔 어떤 실질적인 양보나 실질적인 대안을 찾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어떤 여론도 심상치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매일 아침에 사회면 기사를 보면 이 어떤 상관관계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만은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한 환자들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매일 실리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보건복지부가 이렇게 손 놓고 있을 일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국회도 새로 구성이 되게 될 테니까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지금 협상 주체로 나서서 타협안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좀 조치가 정치 쪽에서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물론입니다. 정치 쪽에서 해법을 내놔야 되고 그렇습니다. 의사단체들도 이번엔 정말 제발 어떤 나는 하나도 놓치지 않을 거야라는 국민 입장에서 볼 때 그런 태도는 이번에는 용납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타협점을 빨리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 여론이 워낙 강력합니다. 자, 총선 결과 나왔는데요. 가장 큰 관심사는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이 바뀔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진보 언론, 보수 언론을 막론하고 이번 총선을 두고 이제 윤석열 정권의 그동안의 방식에 대한 심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대통령은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이냐 여기에 지금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총선에 관련한 입장으로 나온 공식 입장은 어제 이관섭 비서실장이 대신 전한 57자 분량의 짤막한 입장뿐이었습니다.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고요. 어제는 또 대통령실에 별도 출근 안 하고 관저에서 업무를 봤다라는 얘기도 대통령실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뭐 대통령 본인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이제 고심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어제 나온 입장을 보시면 뭐 사과라든지
어떤 방식으로 쇄신하겠다라는 구체적인 상황은 없는 거라서 조금 더 이제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여권에서부터 벌써 이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남은 임기가 이제 3년인데 지금처럼 여소야대 정국을 끌어가려면 식물 정부로 보내야 할 수도 있다라는 이 최대 위기를 맞이했다. 이런 걱정이 나오고요. 지금 시점에 대통령 본인이 직접 등판을 해서 총선 참패 후폭풍을 수습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여권 일각에서 나옵니다. 일단 대통령실에 오늘 기자들이 굉장히 좀 열띤 취재를 했는데 관계자가 전한 말은 뉴스원 같은 이제 그 통신사에서 전했습니다만 다음 주에 22대 국회의원 선거 패배에 대해서 대통령이 별도의 입장을 밝히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검토죠.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확정은 아니다였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오늘 분위기 보면요. 대통령 관제에서 업무를 받다. 즉 출근 안 했다는 거예요. 출근 안 했다는 얘기죠. 출근 안 했고 그다음에 57자짜리 짧은 입장문. 그러니까 출근을 안 하고 57자짜리 짧은 입장문을 본인이 직접 읽는 것도 아니고 사의를 표명한 비서실장 통해서 읽게 했단 말입니다. 정말 하기 싫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 정말 하기 싫은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이 드는 어떤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비교군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자면 지난해에 이제 2030 부산 엑스포 유치가 참담한 실패로 끝났을 때 그때는 물론 뭐 이제 하루 지난 뒤였긴 하지만은 대통령이 몇 시간 뒤에 입장을 곧바로 밝혔거든요. 그것도 생방송 카메라 앞에서 대국민 담화문 형식으로 이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이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훨씬 더 큰 위기 혹은 대통령의 직접적인 의견 표명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 오히려 더 시간이 지금 오래 걸리고 있고 어떤 식으로 입장이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국민들은 물론이고 여당 내에서도 좀 답답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 이런 어떤 참담한 패배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냐 원인이 뭐냐 누구한테 잘못이 있느냐 이걸 따지고 들어오는 여당 내 인사들이 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선거 끝나고 나서도 곧바로 이제 그 강력한 입장을 냈었는데 오늘도 오전에만 2번이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정말 맹폭이에요. 그 단어 하나하나가 보면. 그렇습니다. 이분 뭐 지방자치단체장인데 중앙정치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대구시장인데요. 오늘 오전 7시 50분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탄핵의 강을 건너 살아난 이 당을 깜도 안 되는 황교안이 들어와서 대표 놀이하다가 말아먹었고 더 깜도 안 되는 한동훈이 들어와서 대권 놀이하면서 정치 아이돌로 착각하고 셀카만 찍다가 말아먹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두 사람을 저격을 한 셈인데. 근데 이 정말 이 말 하나하나에 그냥 날이 시퍼렇게 서 있습니다. 뭐 우회하는 법도 없이 이제 직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스트레이트군요, 정말. 지금 이제 최근에 홍준표 대구시장의 발언을 보면 맥락이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2017년에 탄핵 이후에 어려웠던 당을 본인이 대선 후보를 반 억지로 맡아가면서 일으켜 세웠다라는 서사를 스스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 서사에 따르면 이제 황교안 전 대표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겨우 일으켜놨던 당을 망친 사람이다. 이런 어떤 스토리를 이제 구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평가에는 하여튼 객관적인 평가도 있는 것 같지만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감정적 어떤 그 미움이나 증오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휘 표현이 좀 그런 식인데 아주 날이 시퍼렇게 서 있습니다. 대권 놀이라든지 정치 아이돌이라든지 이런 건 이제 비꼬는 말이니까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충분히 풀리지 않았다고 생각했는지 오전 11시 20분에 다시 글을 올렸습니다. 문재인 믿고 그 사냥개가 되어 우리를 그렇게 모질게 짓밟던 애 데리고 와서 배알도 없이 그 밑에서 박수치는 게 그렇게도 좋더냐.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들인데 아주 그렇습니다.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검찰의 수사팀 실무 책임자로 국정농단 사건을 지휘했던 것 이걸 이제 가져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작심하고 어떤 쓴 말 같아요. 한마디가. 그리고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향했었던 이제 당내의 어떤 기대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비판적인 그런 입장을 밝혔고요. 이번에 이제 부산에서 낙선한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도 페이스북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만했고 권력 다툼에만 매몰됐다. 대통령실의 뒤치다거리만 골몰했다. 이렇게 얘기해서 국민의힘 내부와 그리고 대통령실을 향해서도 같은 목소리로 좀 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보는 상황인데 반면에 이번에 당선된 서울 마포갑에서 당선된 조정은 의원 같은 경우는 대통령 책임론에 대해서 선을 긋는 모습이었습니다. 선거는 국민의힘이 치는 거다.
이기려는 간절함이 민주당에 비해서 부족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잘못한 거다. 선거 때는 가만히 있고 당선되고 나서 대통령 임기보다 본인 임기가 더 길어지니까 자유롭게 말하겠다는 것은 한 팀이 아닌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당선되고 나서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는 나경원 당선자라든지 안철수 당선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겨냥한 게 아닌가 싶긴 한데요. 근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원래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원래 이 어조가 워낙 너무 강렬해진 건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병수 의원 같은 경우는 낙선했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 다양한 목소리들이 당내에서 분출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까지의 주류적인 목소리들 혹은 더 많이 나오는 목소리들은 국민의힘 내부 비판 그리고 이제 정부를 향한 책임론 이렇게 그렇습니다.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위기감을 짐작할 수 있는 용어들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지금 가장 어떤 통치 스타일이 변할까 안 변할까의 또 하나의 어떤 가늠자가 될 것이 영수회담이 과연 열릴 것이냐 이 부분일 텐데요. 그렇습니다. 뭐 여야 대표회담이라고도 할 수 있고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영수회담이라고 불렀는데 야당 대표와 만날 것이냐. 그 중에서도 제1야당 대표로 지금 이제 벌써 2년 가까이 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랑 만날 것이냐 이 부분인데요. 제가 아까 그 표현을 미뤄뒀던 청구서라고 했는데 2년을 미뤄뒀던 청구서기도 합니다. 대통령이 당선되고 취임한 이후로 제1야당 대표를 한 번도 공식적으로 만나지 않았는데 별도로 만남을 가진 적이 없는데 총선 패배를 계기로 여야 영수회담이 성사될 것이냐가 주목을 받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가 한국경제하고 잠깐 만나서 했었던 얘기에 주목을 해봤는데 윤 대통령이 말한 경제와 민생 안정이라는 게 야당과 협조하고 소통하겠다는 뜻이냐라고 이제 기자가 질문했더니 그렇게 해석해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해석 나오고 나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이 어떤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 자체가 뭐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것도 다음 날 보면 아니라 그러고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되고 이런 경우가 워낙 많아가지고 이것도 진짜 대통령의 본인의 뜻인지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관계자 발로 나오는 이제 익명의 발언들은 나중에 뒤집힐 수 있다는 걸 이제 감수를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발언의 맥락도 여야 영수회담에 응하겠다라는 표현은 아니고요. 뭐 협조를 구하고 소통에 나서겠다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거는 원래도 해왔었다고 아마 대통령실에서는 얘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고려했을 때 아직은 이제 가능성은 미정이지만 어쨌든 야당에서는 곧바로 이 부분을 치고 들어왔습니다. 여러 차례 영수회담을 요청을 했었던 이재명 대표. 지금까지 못한 게 아쉬웠을 뿐이다 라고 하면서 영수회담을 재차 제안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 나라 국정을 책임지고 계신 윤 대통령께서도 야당과의 협조와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이제 못을 박았고요. 여당 내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김재섭 서울 도봉갑 당선인 오늘 아침에 KBS 라디오랑 인터뷰를 하면서 국민께서 야당에 많은 의석을 준 데에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이제 전제를 했고 이제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것은 단순히 좋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식이 아니라 당연히 만나야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만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의도에 가까워 보이고요. 지금 뭐 의석 구조는 당연히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이 갑자기 변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싫은 분들은 정말 안 만나는 분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의 어떤 스타일이. 그런데 아까 숙제 밀려놓은 뭐라 그랬죠? 청구서. 근데 이 숙제가 원래 밀리면 더 하기 싫은 거 아닙니까? 방학 마지막 날이 일기 쓰기 제일 싫은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스타일상은 하기 싫겠습니까? 영수회담을. 그런데 상황은 분명히 이건 뭐 막다른 골목이고요. 근데 스타일상 하기 싫을 것이다라는 앵커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조응하는 답변이 하나 있었는데 뭔가요? 박정훈 서울시 송파갑 당선인입니다. 뭐 이분은 이제 TV조선 앵커 출신이기도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성향을 볼 때 이재명 민주당 대표나 조국 혁신당 대표와 절대 만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대화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대화를 거부하는 사람이라는 프레임에 갇히고 대통령도 자기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만나야 된다는 소리에 떠밀려서 일방적인 항복을 할 수는 없다는 게 딜레마다. 그러니까 야당 대표들과 만나는 게 일방적으로 항복을 하는 걸로 보일 수 있다. 이런 인식을 대통령이 갖고 있을 수도 있다고 그럴 추정을 하는 거고요.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제가 아는 대통령은 안 만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뭐 박정훈 당선인이 대통령을 대변하는 입장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TV조선에서 이제 앵커를 하던 시절부터 뭐 상당히 이제 그 대통령실과 관련된 소식을 많이 전해왔었던 언론인 출신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무게감 있게 보는 건데 다만 대통령의 멘토라고 한때 불리셨던 지금은 본인이 극구 아니라고 합니다만 심평 변호사 같은 경우는 오늘 YTN에 출연을 해서
간접적으로 전해 듣기로는 두 분이 만남을 하지 말라라고 했었던 참모가 있는데 최근에 윤 대통령이 그 참모를 너무 오랫동안 신임해서 후회한다라는 말을 했다고 전해 들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도 영수회담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듯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분의 주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검증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권 내에서도 서로 이제 엇갈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그만큼 이제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고민이 많지 않겠느냐라는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한번 대통령실 내부 사정에 정통하다고 본인이 확신하고 있는 또 그런 분을 한번 다시 모셔가지고 대통령의 어떤 생각이나 입장을 다음 주 금요일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누구신지는 서정욱 변호사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예, 본인은 하여튼 그 대통령실과 영부인의 어떤 생각을 가장 정확히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분이니까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인적 쇄신 이것도 이제 큰 문제겠죠? 이게 지금 큰 문제입니다. 한독수 총리나 대통령실 비서실장, 뭐 수석 비서관급이 일괄 사의를 표명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대통령이 언제 재가를 할지 어디 선까지 누구까지 재가를 할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후임 인선이 빨리 정해지긴 해야 됩니다. 특히 총리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인준 표결을 해서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고요. 야당이 오케이를 하지 않으면 총리를 임명할 수가 없는 사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심이 크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지금 이제 총리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게 많은데 주호영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있고요.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또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이주영 전 국회 부의장 그리고 이런 분들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고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후보군에 거론되고 있다라는 단독 보도가 나오는 바람에 좀 논란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부겸 전 총리 입장에서 터무니없는 소리다라고 이제 정확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거 불쾌하다라는 반응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전 총리는 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윤석열 정부 심판에 앞장을 섰다. 민주당원으로서 앞으로도 역할을 다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좀 선을 긋는 모습이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민주당에서 호의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은 이제 대기가 불가능한 상황 아닙니까? 총리가 지금 상황에서는.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민주당이나 혹은 이제 다른 야당까지 포괄해서 총리감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총리 임명이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이 아주 딱 좋아할 만한 어떤 후보를 낼 가능성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공석이 상당히 길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임기 초에 지금 초대 한덕수 국무총리를 임명했던 것처럼 전 정권 인사들 뭐 이를테면 이제 문재인 정부라든지 노무현 정부라든지 이전에 민주당 정부 출신의 인사를 기용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그래야지만 이제 인준 표결을 통과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 때문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좀 눈에 띄는 분이 이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입니다. 그분은 비서실장 내정설이 있던데 아직 확인은 된 건 아니고요. 양쪽에 다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비서실장과 이제 총리로 다 거론되는데 뭐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민주당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지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론이 됩니다만 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김한길 위원장이 호의적으로 민주당 내에서 평가받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자, 인선 얘기 잠깐 더 해볼까요? 대통령실 비서실장 인선도 사실은 이제 문제입니다. 물론 이제 이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통령이 좀 재량권의 행사하기가 좀 좋은 자리다 보니까 여러 이름들이 거론이 되는데요.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도 후보군에 있고 장제원 의원, 친윤계 중에 이제 핵심 인물로 꼽혔던 인물입니다. 장제원 의원 이름도 있고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또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분들도 다 역시 마찬가지로 본인 의사와는 이제 별개로 여권 내에서 후보군으로 거론이 되는데 이동관 비서실장설에 대해서 민주당이 격렬하게 반대 목소리를 곧바로 나왔습니다. 고민정 의원 용산이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것 같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민주당의 강선우 대변인 같은 경우는 아무리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동관 전 위원장 카드를 꺼내들려고 하는 것은 국민과 끝까지 싸우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동안은 대통령실의 참모들을 임명할 때 대통령이 본인 가까운 사람 혹은 본인이 적임자라고 생각하는 인물들을 자유롭게 임명을 해온 편이었는데 이번 경우는 향후에 어떤 국정 일정을 짤 때에도 이 일정이 이 인사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까지를 이제 고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총리 아까 김한길 위원장이 거론된다고요. 민주당이 통과 안 시킬 것 같은데요. 그분이라면. 그렇습니다. 뭐 사실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그 대표에서 물러나고 국민의당으로 이제 탈당해서 나간 이후로는 민주당하고 이제 뭐 계속 그 반대 입장을 갔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완벽한 배신자로 보는 어떤 시각이 있는데 뭐 이제 정치적인 결이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죠. 그분이 옛 정권에서 있었다고 해서 뭐 인준에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총리 고르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 근데 그 총리 또 공석으로 오래 가면 그것도 국정의 어떤 구멍인데요. 예. 그러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영수회담이라든지 예. 국무총리 인선이라든지 야권에 주는 명확한 신호들이 있는데 그 신호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떤 태도를 보여주느냐가 이제 22대 국회 때의 관계를 양자 간의 관계를 설명하게 될 겁니다. 예. 자 국민의힘 네. 여당의 경우에도 이제 후폭풍이 있겠죠 당연히. 예. 아 후폭풍이 오히려 대통령실보다 더 세게 오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 비대위원장도 물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비대위원장의 대리라고 할 수 있는 윤재옥 원내대표가 당을 맡아서 이끌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수습을 빨리 해야 되니까요. 예. 일단은 15일에 다음 주인데 15일에 4선 이상의 중진 당선자들을 모아서 당을 수습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겠다라고 예.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이제 원로들의 어떤 의견, 중진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라는 상황이고, 다만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에 이번에 총리만이 아니라 내각도 사의 표명을 해야 된다라고 보느냐라는 질문을 예. 오늘 아침 이제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받았는데 그렇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내각도 총사퇴를 해야 된다. 예. 아니라고 생각되면 바로 경질해서 능력 있고 유능한 깨끗한 사람을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부를 향해서 강한 목소리를 냈고요. 그리고 또 내부 국민의힘 내부를 향해서도 비대위 체제 또 만들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들어보시죠. 저는 지금 비대위 몇 번째입니까? 예. 이제 더 이상 비대위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당선자 총회를 여는 겁니다. 어허. 거기에서 당의 총의를 모아서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것이 맞다. 지금 그 의원님께서는 만약에 전당대회가 열리면 당 대표 경선에 임하실 생각이시죠? 아닙니다.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발언에서의 핵심은 지금입니다. 예, 네,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가 아니고요. 네.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 내에서는 당권 레이스가 열리게 되면 주요 주자로 안철수 의원을 꼽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에 서울 동작을에서 생활한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이제 1번으로 거론이 되고요. 경기 성남 분당갑에서 원조 친노라고 이제 불리는 이광재 전 의원을 꺾은 안철수 의원이 가장 이제 유력한 네. 후보군으로 꼽히고, 그리고 강남권을 제외하고는 수도권에서 이례적으로 국민의힘 계열 정당 소속으로는 처음으로 5회 연속 당선이 된 윤상현 의원, 벌써 예. 5선입니다. 인천 미추홀 을이고요. 그리고 서울 용산에서 5선 고지에 오른 권영세 의원도 잠재적인 당권 후보로 꼽힙니다. 그리고 영남권에서는 김태호 의원이 이제 경남 양산 을에서 당선이 됐고, 이분도 이제 당권 후보군으로 꼽히고, TK 지역에서는 6선에 오른 주호영 의원, 그리고 원조 윤핵관이지만 최근에는 친윤 핵심에서 이제 밀려난 걸로 네. 혹은 멀어진 걸로 보이는 권성동 의원도 당권 도전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예.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